부산 지하철 노사가 마지막 임금단체 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노조가 오늘 새벽 5시에 첫 전동차 운행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측은 비상운전 요원을 투입해 출퇴근 시간에는 100% 정상 운행할 방침인데 나머지 시간대는 운행 간격이 길어지게 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면 맞대응하겠다는 경고를 보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30개 대기업 총수들을 만납니다. 이번 조치에 따른 기업 상황을 듣고 현실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눌 예정입니다. 서울 자유령 사립고 13곳 가운데 8곳에 대해 무더기로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지정 목적과 달리 선행학습 등 대학 입시 위주 교과 과정을 운영했느냐가 당락을 갈랐는데 교육청은 이들 8개 학교를 상대로 청문을 연 뒤에 교육부에 취소 동의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서울 8개 자율형 사립고 재지정 취소 결정으로 평가 대상 전국 자사고 24곳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 가까운 학교가 재지정에 탈락했습니다. 해당 학교 학부모들은 공익감사 청구와 소송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고교 서열화를 막기 위해서 아예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0일 수요일 굿모닝 화이트 시작합니다. 부산 지하철 노조가 2016년 파업 이후 3년 만에 오늘 새벽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사는 어제 오후 노포 차량기지에서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어 오늘 새벽 5시에 기관사 파업을 시작으로 오전 9시에 기술, 영무 등 모든 분야의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파업으로 전동차 운행률이 평일보다 6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산 10조 원 이상의 30개 대기업 집단 총수들을 오늘 청와대에서 만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이 만나는 자리입니다. 앞서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면 맞대응하겠다고 경고한 문 대통령의 2차 메시지가 주목됩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의 무역 제한 조치 이후 처음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을 한꺼번에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총 자산 10조 원 이상 대기업 집단 34곳 가운데 부영과 대림, S-오일 등을 빼고 30개 그룹이 대상입니다. 이번 수출 규제에 직접 영향을 받는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그룹 등 5대 그룹이 모두 참석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일본 출장 중이어서 최고위급 임원이 대신 올 예정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사정권이 든 기업과 추가 보복 피해 가능성이 있는 산업 분야를 고려해서 자산 10조 이상을 참석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기업이 실제로 맞게 되는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일본의 보복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에 관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라고 청와대는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8일 청와대 회의에서 우리 기업이 피해를 보면 맞대응하겠다는 첫 경고장을 보내며 일본의 보복 조치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한국의 기업들에게 피해가 실제적으로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로서도 필요한 대응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례 없는 비상 상황에 민관이 함께하는 비상 대응 체제 구축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이번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도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단기적 상응 조치로 우리도 일본에 핵심 제품을 수출하지 않는 맞대응도 검토할지, 중장기적으로는 소재 수입 다변화와 국내 부품 산업 지원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언급해서 일본 정부를 압박할지 주목됩니다. 문 대통령의 경고에도 일본 정부가 수출 규제 조치를 철회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밝힌 가운데 문 대통령이 오늘 기업인들을 만나서 내놓을 2차 메시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아베 일본 총리가 수출 규제 조치를 대북 제재와 연결한 건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오래 유지한 안보 질서를 흔들 만한 발언이라며 일본 측에 항의를 표했지만 아직 답은 오지 않았다고 언급했습니다. 최민기 기자입니다. 6월 국회 첫 대정부 질문에 나선 이낙연 국무총리는 우리 기업을 향해 수출 규제에 나선 일본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특히
특히 아베 총리가 우리가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매우 위험한 발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오랫동안 유지해온 안보 질서를 흔들 수도 있는 위험할 수도 있는 발언이다 하고 우려합니다. 이 총리는 일본이 어떤 의도와 근거를 갖고 말했는지 정부 차원에서 항의 섞인 질문을 했지만 답은 오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아베 총리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고 대단히 위험한 요소를 내포할 수도 있는 말씀이다. 이런 지적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야는 한일 관계 문제를 두고도 서로 다른 발언을 쏟아내며 분명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일본 정부가 선거를 앞두고 정치 테러를 하고 있다고 보복 조치를 비판한 반면 반도체 부품을 북한에 빼돌린 것처럼 그 사실을 호도하고 참으로 치졸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펴는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은 G20에서 한일 정상 간 8초 악수를 받듯이 정부의 외교 참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초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 유별나게 그걸 못하고 8초간의 악수로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외교적인 참사로 이어지면서 대정부 질문에선 북한 어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사태의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계작전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국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국방부 장관의 사퇴와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과도한 정쟁이라고 일축했습니다. YTN 최민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기업인들을 잇따라 만나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포함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논의했습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중소기업 중앙회를 방문해서 김기문 회장을 비롯한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아베 일본 총리가 반도체 수출을 규제해서 어려움이 많다며 당정과 기업의 각별한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도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만나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자신의 거짓말 논란과 관련해 후배인 윤대진 검찰국장에게 불필요한 피해가 없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청문회가 잠시 중단된 사이 윤 후보자는 여당 법사위원에게도 윤대진 검찰국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마이크가 꺼진 줄 알고 뒤늦게 속내를 털어놓은 것으로 보이는데 여당 내에서는 윤 후보자가 예상 질문에 엉뚱한 답변을 내놔 일이 커졌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화면을 함께 보시면요. 이제 자정을 넘긴 윤석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입니다. 여야 간사들이 이후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위원장 앞으로 모였습니다. 그 사이 여당인 민주당 김종민 의원이 윤 후보자 옆으로 다가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더니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대화를 이어갑니다. 윤호진 대진이를 좀 보호하려고 저렇게 말했을 수 있는데 사실은 이남송이가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대진이 얘기 듣고 했다는 건데 제가 기자한테는 그렇게 했을 수 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제기된 여러 의혹들이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호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윤 후보자의 인터뷰 역시 윤대진 검사를 보호하기 위해 사실과 다르게 얘기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 증인으로 나온 당시 수사팀장도 윤호진 사건과 윤 후보자가 관련된 의혹은 없는 것으로 증언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완강하게 거부한다면서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많은 부분을 거짓말로 일관하는 등 공평 무사한 검찰권 행사가 불가능하다고 결론 내렸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한국당 법사위원들은 또
윤석열 후보자가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인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해준 적이 없다고 했지만 녹취록의 공개로 거짓의 가면이 벗겨졌다면서 변호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주식 백지 신탁 심사를 받아야 하는 20대 국회의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의원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YTN의 단독 보도 이후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징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제도를 도입한 지 14년이 지났는데 이제야 처벌 기준이 생겼습니다. 10년 넘게 대체 뭘 했던 걸까요? 이승배 기자입니다. 국회의원 86명 가운데 44명이 위반. 도입한 지 1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의 성적표는 놀라울 정도로 엉망이었습니다. 위반자가 분명 있는데도 징계는 0건. 지금껏 단 한 명의 국회의원도 불문이나 경고 같은 경징계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주식 백지 신탁 제도의 실태를 고발한 YTN의 연속 보도 이후 대책을 찾기 위해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소집됐습니다.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서 잘 정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결과가 좀 의미 있는 결과가 좀 나올까요? 그러니까 들어가서 제가 확인을 좀 해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14년 동안 국회의원 징계가 0건이던데 혹시 이유가 있는 건가요? 비공 1시간 동안 회의 끝에 위원들은 백지 신탁 제도 위반자에 대한 징계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정확한 잣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정부 공직자윤리위의 징계 수준 정도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인사혁신처 기준을 보면 주식심사 청구나 매각 조치가 2달 이내로 늦으면 무조건 경고성 조치, 2달이 넘어가면 과태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신설된 징계 기준은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다른 사법부나 뭐 이런 쪽에도 아직 그 기준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굉장히 전반적으로 부실되게 지금 관리되고 있다. 그래서 국회도 늦게라도 이 부분을 바로 고치는 거, 뭐 이건 당연하다고 보는 거죠. 하지만 위반이 확인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는 소급해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국회 공직자위원회가 자기들 마음대로 안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봐주기라고 보여지고. 국회 사무처도 보완책을 내놨습니다. 주식 3천만 원 이상에서 모든 국회의원으로 안내 대상을 늘리고 국회의원 본인에게 직접 연락해 전달이 빠지는 일을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늦게라도 징계 기준을 만든 건 다행이지만 그렇다면 지난 14년 동안에는 무슨 회의를 했는지 씁쓸함이 남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네, 장마철이라고는 하지만 요즘 무더위가 더 기승을 부렸죠. 오늘은 장마정선이 11일 만에 북상하면서 전국에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출근길 잊지 말고 우산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서 오늘 낮 동안에도 크게 덥지 않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 28도, 부산은 26도에 머물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에서 다가오는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경남 해안에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오후 무렵 장마전선은 중부지방으로까지 북상하겠는데요. 이번 비는 강원 영동 지역에 집중되겠습니다. 강원 영동의 많은 곳은 200mm 이상, 영남 해안에는 100mm 이상의 호우가 쏟아지겠고요. 수도권과 영서, 영남과 제주도에는 20에서 60mm, 충청과 호남에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장맛비로 인해 무더위는 쉬어가겠습니다. 서울 28도, 광주 26도, 대구 25도로 어제보다 1, 2도가량 낮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늦은 오후 중부지방도 서서히 그치겠고요. 강원 영동 지역만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 동안 내륙 지역은 다시 맑은 가운데 30도 안팎의 무더위가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밤사이 강원 영동 지역에는 호우와 강풍특보가 함께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피해로 산사태가 우려되니까요. 축대 붕괴 등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변 점검 철저히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배우 강주한 씨가 성폭행 혐의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경기 광주경찰서는 강 씨를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 혐의로 어젯밤 10시 50분쯤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강 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A 씨와 B 씨 등 여성 2명과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A 씨를 성폭행하고 B 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어젯밤 8시 50분쯤 인천시 강화군 강하읍 일대 천여 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겨서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근에 설치한 전기 개폐기에 문제가 발생해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2시간여 뒤인 11시쯤 복구가 마무리됐습니다. 오늘 새벽 1시쯤 서울시 독산동 서부간선도로 금천 IC 부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잇따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50살 A씨 등 4명이 목과 허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5분쯤 북한 황해북도 송립 동남동쪽 9km 지역에서 규모 2.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의 진앙은 북위 38.70도, 동경 125.73도며 지진 발생 깊이는 6km입니다. 기상청은 이번에 발생한 지진은 자연 지진으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문제가 있는 현장을 찾아가서 부조리를 고발하는 Y가 간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잠원동 건물 붕괴 사고로 건물 철거 현장에 대한 불안감이 큽니다. 잠원동 사고 현장 감식에 참여한 전문가와 직접 서울 시내 철거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쿵! 다 무너졌어요. 근데 갑자기 1초도 안 걸린 것 같이. 잠원동 붕괴 사고 이후 찾아간 4층짜리 건물 철거 현장입니다. 공사 잔해 추락에 대비한 이중 가설물이 2층까지만 설치돼 있습니다. 가림막도 곳곳이 찢어졌고 그마저도 건물 일부만 느슨하게 감싸고 있습니다. 가림막이 치마처럼 훌렁훌렁거리겠죠. 만약에 여기 철거자 시에 어떤 부산물이 요소를 튀어나온다면 이것을 지나가는 행인들의 안전은 아주 무방비한 상태로 볼 수 있습니다. 예. 서울시의 사전 심의를 받았지만 안전시설은 부실하기 그지없습니다. 다행히 잠원동 사고가 난 뒤 공사는 잠시 중단된 상태입니다. 아무도 없는 철거 현장에는 이렇게 공사 잔해들이 관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고 위험한 유리 파편들도 그대로 널브러져 있습니다. 다른 철거 현장도 엉망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저층 건물로 사전 심의 대상이 아니라 구청에 신고만 하고 철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부에는 그 강간 비계 간격이 촘촘한데 상부에는 그 비계 간격이 좀 떨어져 있죠. 강간 비계 간격을 상층부도 촘촘히 하시는 게 안전을 위해서 더 바람직하다 이렇게. 취재진은 서초구의 철거 현장 14곳을 모두 돌아봤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시의 사전 심의를 받은 건 5곳에 불과했습니다. 서울시 전체로 범위를 넓혀도 170곳 중 40곳만 심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조례에 따라 심의 대상은 5층 또는 높이 13m 이상의 건물만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신고할 때 이제 철거 계획서는 제출을 하게는 돼 있어요. 저희도 이제 딜레마가 뭐냐면 어떤 민간에다가 부담이 되는 그 행정행위를 하려면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난 10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는 모두 3천여 건. 사고가 날 때마다 대책이 쏟아졌지만 현장은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집 가려고 왔다 갔다 할 때마다 공사 현장에서 돌 떨어지는 소리 같은 거 나면 무섭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요. 여기도 거의 잠원동 사건하고 유사한 그런 게 지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예요. 관청에서는 이거를 좀 잘 관리 감독을 해서. YTN 나혜인입니다. 이미 2년 전에 철거 현장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사전 심의제가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철거 현장을 관리 감독할 의무가 없어서 사실상 있으나 마나한 제도라는 지적입니다. 이어서 박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재작년 서울 낙원동 호텔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로 2명이 숨졌습니다. 한 달 뒤 서울시는 신고제였던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철거 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제를 도입해 조건부 허가제로 바꾼 겁니다. 조례에 있는 거 갖다 이행 안 하면은
헌법권자의 지시사항을 불이행한 걸로 조치사항을 따져야 될 겁니다. 하지만 허점은 여전했습니다. 사전 심의만 있을 뿐 정작 중요한 현장 관리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잠원동 붕괴 사고의 경우에도 구청의 현장 점검은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이거는 법적인 제도 뒷받침이 안 돼 있는 건 지금 현실 정확하고 철거 현장에 대한 어떤 조사나 점검 이런 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철거 공사 안전을 감시하는 감리사에 대한 선정 방식도 문제로 꼽힙니다. 특별한 규정이 없어 철거 업체가 입맛대로 감리사를 정해도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금 철거 업체가 건축주의 그 의뢰를 받아서 감리 용역 업체를 갖다가 추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 상주 감리라고 하는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이 부분에는 전혀 무의미하게 돼버린 거죠. 전문가들은 안전사고 측면에서 볼 때 철거 공사가 신축 공사 현장보다 더 위험하다고 지적합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되거든요. 사회적 비용을 들일 수 있도록 이제 인식이 바뀌어야 된다. 사전심의제가 유명무실한 상황에서 감리사의 책임과 역할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공사와 무관한 사람이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장 대리인, 현장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관리 감독하는 감리자에 대한 처벌과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사전심의를 의무화한 철거 허가제는 내년 5월부터 시행됩니다. 하지만 지하층 포함 5층 이하 건물은 여전히 안전심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사각지대는 그대로 남아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노동계의 불참으로 파행을 겪고 있습니다. 막판 노사격돌로 주 후반에 가서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장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근로자위원 9명이 모두 불참했습니다. 근로자위원들은 사용자위원들이 내년 최저임금을 4% 이상 깎자는 입장을 고집하는 한 합리적 대화와 결정은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삭감안을 즉각 철회하고 상식적인 수준의 수정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철회하고 인상안을 내줄 것을 즉각 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사용자위원들은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부작용과 현재 경제 환경이 좋지 않다는 점을 내세웠습니다. 또 공익위원들이 경제 지표를 종합적이고 공정하게 분석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소상공인 쪽에서는 L자형이 아니라 아예 우하향하는 경기 침체를 겪고 노사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에 대한 수정안을 내지 않았습니다. 박촌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근로자위원회 불참에 유감을 나타내고 상대에 대한 존중을 강조했습니다. 이 장에서는 입장은 달라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박 위원장은 적어도 11일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에 관한 논의를 종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 최저임금 결정이 며칠 더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장하입니다. 서울 자율형 사립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 예상보다 많은 8곳이 탈락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최종 심의한 결과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8곳이 기준 점수 70점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화면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탈락한 자사고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숙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에 이릅니다. 반면 이번에 재지정된 곳은 동성고와 이화여고, 중동고, 한가람고, 하나고 등 5곳입니다. 교육청은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8개 학교를 대상으로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청문을 진행한 뒤 교육부에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자사고 재지정에서 탈락한 학교와 학부모들은 교육청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강경한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송재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의 발표가 나오자 자사고 지정이 취소된 고등학교들은 종일 술렁거렸습니다. 학부모들은 학생의 고교 선택권을 침해하는 결정이라며 반발했습니다. 자사고도 있고 외고도 있고 뭐 이런 식의 특목고도 있고 일반고도 있고 특성화고도 있고 그래서 좀 더 자유롭게 자기 진학에 의해서 결정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사고 정책에 대한 찬반을 떠나 학생들 역시 당황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희는 학교를 잘 다니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지정 취소 연락이 오니까 저희로서는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는. 개인적으로 이게 자사고 그 제도가 폐지된 건 일단 분명히 옳은 방향으로 말할 수는 있지만 일방적인 그 교육청 통보로만 이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거든요. 탈락한 8개 학교를 포함해 서울의 22개 자사고 측은 일단 한 목소리로 교육청의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짜맞추기식 평가에 맞서 공익감사 청구와 소송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자사고가 이런 방향으로 학교 운영을 해주었으면 하는 사전 예고가 전혀 없었던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평가 기준이 거기 많이 설정이 되었다.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교육청 앞에서 잇따라 집회를 열고 정반대의 이유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자사고의 순기능을 외면한 독단적 결정을 철회하라는 주장과 이번 기회에 정부가 책임지고 자사고를 완전히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습니다. 자사고를 적폐 또는 실패한 제도로 낙인을 찍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자사고 학생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정부는 공약대로 서열화된 고교체제를 일반고 중심의 고교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조속히 발표하기 바란다. 무더기 취소 결정에 따른 파문이 교육부와 법원으로 이어지면서 논란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국가대표 전임 감독 계약을 어기고 프로팀 이적을 시도해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김호철 전 배구 대표팀 감독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징계를 3개월로 줄였습니다. 한국 배구의 공헌한 점을 고려했다는 게 표현적인 이유입니다. 그런데 전임 감독 계약서를 보면 애초에 징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저희 YTN이 이 계약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배구협회의 1년 자격정지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김호철 감독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감독은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평생에 배구를 해오면서 가지고 있던 이 명예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데에서 좀 너무 안타깝고 해서 그런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을 해볼까 해서 5년 전임 감독으로 계약하고도 OK저축은행에 이직을 먼저 제안해 국가대표팀 감독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게 협회의 징계 이유. 하지만 YTN이 입수한 김 감독과 협회의 전임 감독 계약서를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임 감독 계약 기간 이직이나 겸직을 금지한다고 돼 있지만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2단계 계약부터는 이직 때까지 받은 급여의 5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돼 있습니다. 1단계 계약 기간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2단계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김 감독이 이직을 위해 OK저축은행을 만난 3월에서 4월 초는 2단계 계약 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만 물면 이직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단서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지급받은 급여의 50%를 위약금으로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반대 해석상 위약금을 납부하면 이직을 해도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재심을 통해 김 감독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로 줄였습니다. 김 전 감독과 협회가 재심 결과를 모두 수용하면서 파문은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애초 배구협회의 설명과 달리 전임 감독 계약서에 이직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고 이직 사실을 협회와 김 감독이 사전에 공유했는지도 명백히 가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실 공방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부산지하철 노사가 마지막 임금단체 교섭에서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해 노조가 오늘 새벽 5시 첫 전동차 운행부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사측은 비상운전 요원을 투입해 출퇴근 시간에는 100% 정상 운행할 방침인데 나머지 시간대는 운행 간격이 길어지게 됩니다. 정부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올려서 조치의 부당성을 공론화했습니다. 한 나라만을 겨냥한 정치적 목적의 경제보복이라며 조치 근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오후에 열립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대법원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직선거법에 따라 기소 1년 안에 재판을 끝내야 해 이 지사의 정치적인 운명은 올해 안에 판가름 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영동과 영남 해안에는 돌풍과 함께 시간당 3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 피해가 우려됩니다. 부산 도시철도 노조가 오늘 새벽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사측과 어젯밤까지 협상을 벌였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도시철도 양정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출근길 전동차 운행에 차질은 없습니까? 네, 아직은 조금은 이른 시각이라 역은 다소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젯밤부터 부산 도시철도 노조의 파업 소식이 전해지면서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근길에 오른 시민들도 있었는데요. 다행히 출근길 열차는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우려했던 교통 대란은 없는 상황입니다. 부산 도시철도는 법에서 정한 필수 공익사업장이어서 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전동차 운행에 꼭 필요한 인력 1000여 명은 반드시 근무를 해야 합니다. 부산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부산교통공사는 비상운전요원도 투입해 출퇴근 시간대는 평소처럼 정상 운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 시간대는 불편함 없이 열차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출퇴근 시간대를 제외한 나머지 시간대에는 배차 간격이 평소의 70에서 75% 정도로 길어질 수밖에 없어서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산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시청자께서는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는 평소보다 조금 서둘러서 역에 도착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차상은 기자 이야기한 대로 시민 불편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부산 도시철도 노조가 파업에 나선 이유가 뭡니까? 네,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건 사용자인 부산교통공사와 임금 인상률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한 게 가장 큰 이유로 꼽힙니다. 노조는 애초에 임금 4.3% 인상을 요구해 왔지만 어제 최종 협상장에서는 한발 양보한 1.8% 인상을 요구하는 수정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과 같은 수준인데요. 하지만 사측은 임금을 동결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결국 협상은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규 채용 규모도 노사 간의 쟁점이었는데요. 700명 정도를 새로 뽑아야 한다고 요구했던 노조가 막판에 550명 정도로 양보를 했고 사측도 490명 정도를 더 뽑겠다고 제시해 입장차는 어느 정도 좁혔습니다. 하지만 임금 인상률에서 이견을 보이면서 결국 파업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노사 양측 모두 상대 측에서 전향적으로 대화를 먼저 요구해오면 피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도시철도 양정역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WTO 이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공론화했습니다. 정치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제보복이란 점을 회원국들에 설명하고 일본 측에는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 이사회. 당초 안건에 없던 일본 수출 규제가 의제로 올랐습니다. 정부가 그제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했고 의장이 이를 수용한 것입니다. 백지아 주 제네바 대사는 WTO 회원국들의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한 개 국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경제보복 조치를 취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본의 조치는 우리 기업뿐만 아니라 일본의 회사와 글로벌 공급망 차원에서 전 세계 전자제품 시장에도 부정적 파급 효과가 있고 자유무역의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주장한 신뢰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근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치의 조속한 철회를 요청했습니다. WTO 분쟁에 적용되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제11조는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수출 수입대 수량 제한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일본이 오사카 G20 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을 강조한 직후 이러한 조치를 발표한 것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하라 주니치 주 제네바 대표부 일본 대사는 일본 정부의 조치가 수출 규제가 아니며 안보와 관련된 일본 수출 시스템을 점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에 적용했던 간소한 조치를 원상복구한 것뿐이며 이런 조치가 WTO 규범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일본 정부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정부는 오는 23일과 24일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경제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할 계획입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일본이 최근 수출 규제의 배경으로 불화수소 등 전략물자의 대북 반출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부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또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는 12일 양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발표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근본 일본 측이 제기하고 있는 의혹과 관련하여 한국 정부는 최근 일본으로부터 불화수소를 수입하여 가공하거나 수출하는 관련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불화수소의 수입, 가공, 공급, 수출 흐름 전반을 점검한 결과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불화수소가 북한을 포함한 유엔 결의 제재 대상국으로 유출되었다는 어떠한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2일 오후로 현재 조율되고 있고요. 도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쪽에서는 계속 철회를 요구하고요. 이번에 거기에서 된 건 이번 일본이 근본 조치를 취하게 된 그런 내용에 대한 그 사실 확인과 또 우리 쪽의 입장을 가서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번에 일본과 함께 일본과 만나려 하는 것입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일본의 수출 규제 이유로 제시한 부적절한 사안과 관련해서 일본 측에 설명을 요구했지만 아직 설명이 제공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장관은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서 아베 일본 총리가 얘기한 부적절한 사안이 무엇이냐는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강 장관은 지금까지 일본이 증거 제시 없이 문제가 있다는 발언을 하는 것에 항의를 했고 증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남미를 순방 중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일본의 경제보복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박 시장은 멕시코시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해자인 아베 정권이 상식과 국제규범을 무시한 채 적반하장격의 경제보복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또 일본 정부의 편에 서서 재판 거래로 소송을 지연시키고 승소 판결을 뒤집으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다고 개탄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LG 디스플레이 강인병 부사장이 불산 외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대상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불산 등 3가지 품목 가운데 불산 외 2가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입니다. 강 부사장은 기자들과 만나서 디스플레이는 수출 규제 영향이 반도체만큼 심각하지 않다며 불산 사용량도 반도체만큼 많지는 않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막판에 터져나온 거짓말 논란을 둘러싸고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습니다. 여당은 별 문제가 없다면서 조속한 청문 경과 보고서 채택을 압박했지만 야당은 자진 사퇴를 요구하면서 총공세에 나섰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막판 거짓말 논란이 터지며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전부 자신의 목소리로 사실인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이렇게 거짓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검찰총장이 되겠습니까? 기억의 오차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옛날에 전화통화한 내용과 기억하고 내용이 7년이나 지났는데 다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야의 치고받는 공방은 지도부 간 설전으로 고스란히 이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당의 문제 제기를 한 방이 없었다고 깎아내리고 즉각 청문보고서 채택에 응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공세는 빗나간 화살처럼 엉뚱한 곳으로만 날아갔습니다. 검찰 수장으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검찰로 거듭나게 할 적임자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야당은 파상 공세로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국민이 우롱당한 거짓말 잔치였다면서 윤석열 후보자가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정의와 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검찰총장 후보자의 당당한 위증을 묵도해야 하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불행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한 검찰총장은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당과 함께 자진 사퇴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인사청문회장에서 하루 종일 거짓말을 한 사실은 도덕성 차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민주당은 공식적으로는 정면 돌파를 주장하지만 안으로는 거짓말 논란 돌발 변수에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감지되고 이걸 모를 리 없는 한국당은 총공세 태세입니다. 청문회는 끝났지만 다시 한번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임명을 강행한다면 저희들이 제기했던 의혹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 확인해 나가는. 한국당은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는 방안까지 검토에 나섰고 민주당은 불필요한 정치 공세라고 맞서고 있어 윤석열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은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YTN 우철입니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에 선출된 자유한국당 김세연 의원이 당 지도부로부터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장에서 물러나라는 압박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한국당 박맹호 사무총장은 YTN과 만나 과중하고 중요한 업무를 동시에 맡기 힘들다는 당내 분위기가 있어 우려를 전달했지만 김세연 의원이 무리가 없다고 해서 계속 병행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비박계 의원들은 YTN과의 통화에서 전임 복지위원장인 이명수 의원도 당 인재영입위원장을 겸했는데 왜 이번에만 말이 나왔겠느냐며 이른바 비박계 찍어내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북한 비핵화 목표를 하향 조정한 것 아니냐는 우려 속에 미 국무부는 핵 동결론을 일축했습니다. 동결은 트럼프 정부의 목표가 아니라며 북한 대량 살상 무기의 완전한 제거를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이후 제기되고 있는 북한 핵 동결론과 핵 보유국 인정론. 미 국무부는 이처럼 비핵화 목표의 문턱을 낮춘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관측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북한 핵 동결은 결코 목표가 아니며 비핵화 과정의 입구일 뿐이란 겁니다. About the freeze, that would never be the resolution of a process. That would never be the end of a process. That was something that we would certainly hope to see at the beginning. 이어 북한이 대량 살상 무기 WMD를 완전히 제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We obviously clearly want to see the complete elimination of WMDs in North Korea. As the president has said many times, 핵과 생화학 무기,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등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겁니다. 북한과의 본격적인 실무 접촉을 앞두고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환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는 북한이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 WMD를 완전히 동결하기를 바란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오타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비건 대표가 다음 주 북측과 실무 협상을 재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발표할 게 없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북미 간 접촉과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며 북미 협상을 위한 물밑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미 국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지난달 30일 판문점 회동은 정상회담이 아니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모건 오테이거스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은 정상회담도 협상도 아니고 두 지도자의 만남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만간 재개될 북미 실무 협상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추가 정상회담이 합의되면 3차 북미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내일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비건 대표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와 유럽연합 회원국의
최근 북한 핵 문제 진전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브뤼셀에 있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를 방문해 북핵 문제와 관련해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지지와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과 조만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실무 협의를 재개하기로 했다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건 대표와 나토 지도부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의 중요성과 유엔 대북 제재 유지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나토 회원국 대표들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향후 북미 간 협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와 중국과 러시아의 역할 등에 대해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건 대표는 유럽연합 관계자들과도 비공개로 만나 북핵 문제에 대한 최근 상황에 대해 브리핑하고 EU의 협력도 요청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이어 독일 베를린을 방문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등과 회동할 예정입니다. 이 본부장과 비건 대표는 북미 실무 협상을 앞두고 비핵화 조치와 상응 조치 등 의제와 협상 장소 등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무 협상 장소로는 유럽 지역이 유력하다는 관측이어서 현지 당국자들과 구체적으로 협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 국무부는 비건 대표가 유럽을 방문하는 동안 북미 실무 협의를 위해 북한 측 대표와 접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오늘 출근길은 우산을 챙겨서 나오셔야겠습니다. 장마전선이 11일 만에 북상하면서 전국에 모처럼 장맛비를 뿌리겠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와 남해안 지역, 동해안 지역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장맛비는 점차 전국 곳곳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전은 남부 지역, 정오쯤에는 충청 지역까지 장맛비가 오겠고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요인이 겹치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 지역엔 200mm 이상, 영남 해안 지역도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오겠습니다. 수도권과 영서 지역, 영남, 내륙과 제주에도 20에서 최고 6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장맛비가 오면서 더위의 기세도 한풀 꺾입니다. 서울 낮 기온이 28도, 청주와 대전, 광주 26도, 대구 25도 선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남부 지역은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치겠지만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내일 저녁까지 비가 옵니다. 영동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주말부터는 장마전선이 주로 제주 쪽에 영향을 주겠고 당분간 더위는 심하지 않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서울 주택가에서 불이 나 2명이 화상을 입고 4명이 연기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서울 서부 간선도로에서는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혀서 4명이 다쳤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최재민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주택가에 화염이 거셉니다. 이불로 2명이 화상을 입었고 옆집 주민 4명이 유독가스를 마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불은 소방서 추산 500만 원의 피해를 내고 3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강원도 영월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6,000제곱미터가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3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달리던 승용차 엔진룸에서 시작된 불이 차량 전체로 옮겨 붙었습니다. 운전자는 대피해 화를 면했지만 차량은 모두 탔습니다. 서부 간선도로 금천 IC 부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8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4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고 사고 처리를 마치기까지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강화군 강화읍 주택가와 상가 1000여 곳에 갑자기 전기 공급이 중단됐습니다. 최근 교체한 개폐기가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전기 공급은 2시간 뒤에야 재개됐습니다. 한전은 개폐기 고장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부산 수영만에 빠져 바닷물에 떠내려가던 60대 여성을 해경이 구조합니다. 구조된 여성은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여성이 바다에 빠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최재민입니다. 4년 전 기아자동차 사내하청 노조가 불법 파견 혐의로 경영진을 고발했습니다. 검찰이 이제야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정몽구 회장은 제외됐습니다. 이번 수사 결과의 의미를 이영원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지난 2015년 7월 금속노조 기아차 화성 비정규 분해는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과 박한우 기아차 사장 등 경영진을 고발했습니다. 법원이 기아차 사내하청을 불법 파견으로 판단해 당시 하청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고 판결했지만 사측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맡은 검찰은 무려 4년이 지나서야 수사 결과를 내놨습니다. 박한우 기아차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 자동차 생산 업무 등 151개 공정에 사내 협력사 16곳의 근로자 860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업무 종류와 강도가 정규직과 다르지 않은 데다 원청인 기아차 지위를 받는 만큼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고 본 겁니다. 다만 간접 공정까지 불법 파견 범위로 본 법원 판단과 달리 자동차 생산 업무 등 직접 생산 공정에만 한정했습니다. 특히 고발장에 이름을 올린 정몽구 회장에 대해선 사내 협력사 계약과 관리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다며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재벌 총수들은 책임을 묻지 않는 이런 부분들은 이제 미흡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생산에 관계된 거의 모든 공정에 대해서 불법 파견 판정을 내린 그 법원의 판정 기준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임의적으로 좀 축소해서 그 판단한 것도 있고. 노조 측은 반쪽짜리 수사 결과라고 비판하며 향후 재판에서라도 강력한 처벌로 불법 파견을 뿌리 뽑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이른바 옛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 사건에 연루돼서 1,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바른미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의 상고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대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10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과 김 의원 등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들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이 대표로 있던 브랜드 호텔의 광고 홍보 전문가들로 꾸려진 TF를 만들고 인쇄업체 등에서 2억 1,000여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첫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수원고등법원은 오늘 오후 2시 이 지사의 항소심 첫 공판 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찰은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 벌금 600만 원을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강래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지난달 말부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톨게이트 수납원 노조원들에 대해 하루속히 자회사로 합류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 사장은 정부 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1일 출범한 자회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를 최대한 빨리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노조원들의 직접 고용은 불가능하지만 직원들이 완벽하게 안정적인 신분을 보장받도록 하겠다는 의미라는 것이 도로공사의 설명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이 미국과 유럽 여행에 쓴 돈은 줄어든 반면 일본과 동남아 여행에 지출한 돈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 국민이 미국을 상대로 낸 여행 지급은 66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6.4%, 4억 6천만 달러 줄었습니다. 유럽연합을 상대로 낸 여행 지급도 1년 전보다 6.3%, 3억 9천만 달러 감소한 58억 달러였습니다. 반면 일본에 대한 여행 지급은 51억 7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4.2%, 2억 1천만 달러 증가했고 동남아에 쓴 여행비도 16.3%, 11억 7천만 달러 늘어난 83억 6천만 달러였습니다. 서울 자율형 사립고 13곳 가운데 8곳에 대해 무더기로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대학 입시 위주의 교과과정 운영 등이 재지정 여부를 가른 것으로 보입니다. 권호진 기자입니다. 서울 지역 자사고 재지정 평가 결과는 예상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배재고등 8곳이 재지정에서 탈락했고 하나고등 5곳만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자사고의 운명을 가른 것은 선행학습 등 대학 입시 위주의
교과과정 운영 여부 등이었습니다. 청문 대상 8교는 자사고 지정 목적인 학교 운영 및 교육과정 운영 영역에서 비교적 감점을 많이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재지정 취소 학교 8곳이 기준 점수 70점에 미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교 서열이 생길 것을 우려해 학교별 점수 등 세부 사항은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 예상됩니다. 서울교육청은 이번 자사고 운영평가가 이른바 자사고 죽이기가 아님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자사고 운영 성과 평가는 일각의 우려처럼 자사고 폐지를 위한 자사고 폐지 정책을 위한 것이 아니며 단지 지난 5년간의 운영 성과에 대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교육청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재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학교 8곳에 대해 청문을 연 뒤 교육부에 취소 동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로써 올해 지정 취소 결정이 내려진 자사고는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 부산 해운대고 등 11곳으로 확정됐습니다. 평가 대상 전국 자사고 24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학교가 재지정에 탈락함으로써 자사고 폐지가 이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자사고 측은 물론 정치권까지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향후 큰 후유증이 예상됩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야?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시원하게 변비 끝.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나는 그룹웨어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알던 그룹웨어는 다릅니다. 기업의 모든 정보가 모여 연결되고 모든 구성원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며 언제 어디서나 협업하도록 돕습니다. 나로부터 기업은 업무 효율을 통한 기업 잠재력 극대화를 경험할 것입니다. 도전이기에 가능한 그룹웨어 비즈박스 알파입니다. 도전과 상의하세요. 도전. 부산 지하철 노조가 2016년 파업 이후 3년 만에 오늘 새벽 5시부터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부산 지하철 노사는 어제 오후 노포 차량기지에서 마지막 협상을 벌였지만 협상 타결에 실패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 비상총회를 열어 오늘 새벽 5시 기관사 파업을 시작으로 오전 9시에 기술, 영무 등 모든 분야의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파업으로 전동차 운행률이 평일보다 61%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부산교통공사는 비상운전요원 59명을 투입해서 출퇴근 시간에는 전동차를 100% 정상 운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시간대는 전동차 운행 간격이 늘어나서 시민들의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자율형 사립고 13곳에 대한 재지정 평가 결과 예상보다 많은 8곳이 탈락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고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최종 심의한 결과 평가 대상 자사고 13곳 중 8곳이 기준 점수 70점을 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점수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탈락한 자사고는 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승문고, 신일고, 이대부고, 중앙고, 한대부고 등 8곳에 이릅니다. 평가를 통과한 학교는 동성고와 이화여고, 중동고, 한가람고, 하나고 등 5곳입니다. 이처럼 서울 자사고 재지정 평가에서 8곳이 탈락한 데 대해서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논평에서 서울시 교육청은 부실한 재지정 평가를 통해서 자사고의 수명을 연장해주는 심폐소생술을 했다며 8개 학교만 재지정 취소된 데 대해서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반면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는 정권과 교육감이 바뀔 때마다 학교 만들기와 없애기가 반복된다면 자사고 등의 존폐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의 보복성 수출 규제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이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한미일 동맹을 중시해온 미국이 아직까지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협의로 이어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김희상 외교부 양자경제외교국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롤런드 마셀러스 미 국무부 국제금융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만납니다. 연말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를 준비하기 위한 것이지만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놓고 미 측과 관련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미국의 동북아 안보 전략과의 관련성도 집중 논의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일본의 한국 기업 제재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미국의 지역 전략의 핵심인 한미일 안보 협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미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견인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한일 모두 동맹 관계인 미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내 한국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을 이끌어내는 우회 전략도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지금 일본 내에서도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있어서 맞대응을 하기보다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가운데 정부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했습니다. 또 오는 23일에서 24일 WTO 일반 이사회에서도 일본 경제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강조할 예정인데 국제사회를 상대로 일본에 대한 압박 노력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우리 정부는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를 긴급 의제로 상정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을 공론화했습니다. 백지아 주 제네바 대사는 일본 수출 규제 조치 근거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조속한 철회를 요청하고 일본이 주장한 신뢰 훼손과 부적절한 상황은 현 WTO 규정상 조치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이낙연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을 출석시킨 가운데 본회의를 열어 경제 분야에 대한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어제에 이어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대책과 소득 주도 성장을 비롯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을 둘러싸고 여야 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는 정부의 개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른바 탕평 인사 요청에 노력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인사청문회 때문에 입각 제의를 거절하는 경우도 많다고 소개했습니다. 이 총리의 발언 내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개각설이 나오던데 언제 합니까? 날짜를 정해놓고 준비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준비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회전문 인사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탕평 인사를 꼭 건의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사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청문회에 임하기 싫다는 분들이. 그 청문회 하지 말까요? 의외로 그런 분들이 많으십니다. 밤사이 인천 지역에 잇따라 발생한 정전이 출근 시간까지 이어져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오늘 새벽 4시쯤 인천 서구 청라동에 2,900여 세대, 불로동 390세대 등 모두 3,290세대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고 밝혔습니다. 개폐기 고장으로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알려진 인천 불로동은 2시간 만에 전기 공급이 재개됐지만 청라동은 정전 원인조차 찾지 못해 복구를 시작하지도 못했습니다. 한전은 현장에 인력을 배치해서 전기 공급이 끊긴 원인을 찾고 있다며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복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배우 강주한 씨가 성폭행 혐의로 어젯밤 긴급 체포됐습니다. 강 씨는 자택에서 소속사 여직원 2명과 술을 마신 뒤 이들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서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강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서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국가대표 전임 감독 계약을 어기고 프로팀 이적을 시도했다는 이유로 1년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김호철 전 감독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징계를 3개월로 줄였습니다.
김호철 감독이 한국 배구의 공헌한 부분을 고려했다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전임 감독 계약서를 보면 애초에 징계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입니다. YTN이 이 계약서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양시창 기자입니다. 배구협회의 1년 자격정지 징계에 불복해 재심을 청구한 김호철 감독이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참석했습니다. 김 감독은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제 평생에 배구를 해오면서 가지고 있던 이 명예를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잃어버린다는 데에서 좀 너무 안타깝고 해서 그런 명예를 조금이라도 회복을 해볼까 해서 5년 전임 감독으로 계약하고도 OK저축은행의 이직을 먼저 제안해 국가대표팀 감독의 품위를 훼손했다는 게 협회의 징계 이유. 하지만 YTN이 입수한 김 감독과 협회의 전임 감독 계약서를 보면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전임 감독 계약 기간 이직이나 겸직을 금지한다고 돼 있지만 단서 조항이 붙습니다. 2단계 계약부터는 이직 때까지 받은 급여의 50%를 위약금으로 내라고 돼 있습니다. 1단계 계약 기간은 2018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게임, 2단계는 2022년 항저우 아시안게임까지로 못 박았습니다. 김 감독이 이직을 위해 OK저축은행을 만난 3월에서 4월 초는 2단계 계약 기간, 계약서에 명시된 위약금만 물면 이직에 문제가 없다는 게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단서 조항에서 예외적으로 지급받은 급여의 50%를 위약금으로 협회에 납부해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 반대 해석상 위약금을 납부하면 이직을 해도 된다라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재심을 통해 김 감독에 대한 자격정지 기간을 3개월로 줄였습니다. 김 전 감독과 협회가 재심 결과를 모두 수용하면서 파문은 일단락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애초 배구협회의 설명과 달리 전임 감독 계약서에 이직을 허용하는 조항이 있고 이직 사실을 협회와 김 감독이 사전에 공유했는지도 명백히 가려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진실 공방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YTN 양시창입니다. 프로야구 최하위 롯데가 NC를 제압하고 6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롯데는 부산 사직구장에서 열린 홈 경기에서 부동의 4번 타자 이대호를 6번 타순에 배치하는 승부수로 NC를 4대1로 꺾었습니다. 한화는 선두 SK와 연장 11회까지 가는 접전 끝에 송광민의 끝내기 안타로 1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반게임차 2위 다툼을 벌이는 두산과 키움은 각각 LG와 KT를 제물로 대승을 거뒀고 삼성은 기아를 상대로 9회 말 대역전극을 연출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에서 최근 주목받는 시민구단이죠. 강원이 화끈한 득점력을 앞세워 상주를 꺾고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강원은 전반 작품 같은 연속골로 앞서갔습니다. 경기 시작 6분 만에 터진 김지현의 선제골. 정승용의 날카로운 프리킥과 김지현의 감각적인 헤딩슛이 일품이었습니다. 두 경기 연속 골망을 흔든 김지현은 시즌 7호 골을 기록해 득점 선두 경쟁에 합류했습니다. 전반 45분엔 베테랑 정조국이 날았습니다. 감각적인 터치와 동작으로 기회를 만든 뒤 강력한 왼발 슛으로 시즌 4호 골을 터뜨렸습니다. 4골을 모두 최근 4경기에서 기록할 정도로 정조국의 득점력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강원은 후반 조재환과 이현식의 연속골을 더해 상주를 4대0으로 꺾고 6경기 무패를 달렸습니다. 올 시즌 최다 골차 승리를 거둔 강원은 대구를 제치고 4위로 올라섰습니다. 울산은 경남을 3대1로 꺾고 9경기 무패의 상승세로 리그 선두에 복귀했습니다. 주니오와 김보경, 이상원 3명이 합작한
전반 선제골 장면이 압권이었습니다. 1대1로 맞선 후반 44분 주민규의 결승골, 추가 시간 준이의 쐐기골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경남은 후반 추가 시간 백이종의 동점골이 비디오 판독으로 취소되며 아쉬움을 삼켰습니다. YTN 김지영입니다. 오늘은 정말 오랜만에 장맛비 소식이 있습니다. 무려 11일 만에 장마 전선이 북상하면서 전국 곳곳에 장맛비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 동해안 지역에 약하게 비가 오고 있는데요. 비는 점차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전엔 남부 지역으로, 정오쯤에는 충청 지역까지 장마 전선이 올라오겠고요. 오후 3시 이후에는 서울을 포함한 전국 곳곳에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지형적인 요인이 겹치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영동 지역은 200mm 이상, 영남 해안 지역은 100mm 이상의 많은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또 수도권과 영서 지역, 영남 내륙과 제주도에도 최고 60mm의 적지 않은 비가 오겠습니다. 장맛비가 오면서 더위의 기세는 한풀 수그러들겠습니다. 오늘 서울 낮 기온은 28도, 춘천 27도, 청주와 대전, 광주 모두 26도로 어제보다 낮은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남부 지역은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칠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 등 중서부 지역은 내일 저녁까지 비가 오겠고요. 영동 지역은 모레 새벽까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방금 박혜원 캐스터가 오늘 장맛비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침수 피해도 걱정이지만 장마철이 지나면 병충해 발생도 잦아져서 농작물 피해도 우려됩니다. 올해는 과수 화상병도 퍼지는 상황입니다. 더 철저하게 대비하시라고 이번 보도 준비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장맛비에 잠긴 논밭과 비닐하우스, 매년 장마철마다 집중호우로 벼와 밭작물이 물에 잠기거나 쓰러지고 병충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논에서는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시설과 물골을 미리 정비해야 합니다. 수로 주변에 난 잡풀도 제거하고 모가 물에 잠기지 않도록 배수로도 막힌 곳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배수로 작업을 안 하면은 물이 많이 내려올 때는 막혀가지고 넘어가지고 논으로다가 들어가는 위험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배수로 작업을 꼭 해야 됩니다. 밭작물도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도록 지주대로 튼튼히 고정하고 끈으로 묶어줘야 합니다. 장마철에는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병해충도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방제도 필수. 충북의 경우 아직 과수화산병이 진정되지 않고 있어 장맛비가 많이 내릴 경우 더 큰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과수원에서도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잘 관리하고 바람에 가지가 찢기지 않도록 받침대를 설치하거나 가지치기를 해야 합니다. 가수 같은 경우에도 역시 이제 강풍이나 태풍 같은 피해 등으로 인해서 이제 쓰러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는 이제 일으켜 세워주고 뿌리가 이제 노출된 경우에는 흙으로 덮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밖에 축사 등도 배수로를 정비하고 비가 그친 틈을 이용해 방제약을 살포해야 병충해 발생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만큼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가 없도록 농작물 관리 대책을 잘 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